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좀 그 응용 파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전이랑 NLP 쪽 내용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알기로 커리큘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CV 첫 주 하고 다음 주에 NLP, 그래서 CV, NLP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할 거고, 저는 CV 파트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3D 비전 쪽을 맡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비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디텍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막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너무 약간 막 엄청나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아 요런 모델이 있고 요런 아키텍처가 디텍션에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러고 되게 기초적인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제일 유명한 모델들만 소개하는 거라서, 또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담 가지고시고 들을 필요 없고 약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문제 자체를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이제 원래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보통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랑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게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또 가장 또 유명한 모델이 이제 RCNN이라는 모델, 그리고 그 계열의 모델들, 그래서 RCNN이 뭔지, 그리고 이제 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하게 이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NMS라는 기법 소개하고, MAP라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쓰이는 매트릭 소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수업을 들을 때 요 태스크마다 요런 매트릭을 쓴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결국에 매트릭이 태스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 파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저는 매트릭 파악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트릭 파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MAP는 굉장히 뭐 기초적인, 근데 사실 매트릭이랑 다른 뭐 태스크에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일단 MAP라는 매트릭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 RCNN을 좀 이렇게 발전시킨 Fast RCNN이랑 Faster RCNN이라는 모델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FPN이라는 모델을 적용시켜서 Fast RCNN을 어떻게 또 한 번 더 진화시켰는지 알아보고, 네,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했듯이 이제 트랜스포머를 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까지 해서 오늘 내용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브젝트 디텍션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여기 5분 중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또 딥러닝 하면 대표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고, 또 비전 쪽에서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됐던 태스크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에 진짜 말 그대로 오브젝트 디텍션, 어떤 이미지나 3D 혹은 3D? 뭐 3D도 될 수 있겠고, 비디오 데이터에서 결국에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뭐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텍션의 정의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디텍션 혹은 전통적인 디텍션의 경우 대부분 박스를 찾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어떤 이미지인지는 안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여러 명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박스의 위치,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뭐 보통 큰 범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통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나이브한 정의였고요. 좀 인풋 아웃풋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싱글 RGB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브젝트를 모두 찾아야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 2마리랑 고양이 1마리를 이렇게 잡아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요 각각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이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요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박스를 찾는 게 또 태스크가 되겠죠, 중요한. 보통 박스를 네 가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을 x, y라고 하고 이제 그 너비, 요 직사각형의 너비를 w, 직사각형의 높이를 h로 해서 보통 x, y, w, h 이렇게 네 개의 숫자로 하나의 박스를 많이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올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그레션이죠. 그러니까 요 박스에 해당되는 그 숫자 4개를 찾는 어떻게 보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카테고리 레이블을 찾는 거.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사실 뭐 가장 또 전통적인 태스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마냥 쉬운 태스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이미지 안에도 요 개, 고양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캡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애를 결국에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 태스크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을 그런 CNN 기반 모델들이 작동하는 레졸루션에 비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이나 혹은 디텍션 해야 되는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레졸루션이 보통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이미지에서도 과연 박스를 잘 잡아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또 챌린징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오브젝트들이 막 겹쳐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잘 캡처를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박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박스를 잘 예측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 안에 그 우리가 예측한 박스랑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우리가 예측한 박스를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트릭 혹은 전통적으로 쓰였던 매트릭 중에 하나가 IOU라는 이제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여기 분수식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얘 두 개의 넓이의 합,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그 여러분 합집합처럼 그 합하는 부분 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0에서 이제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그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얘가 우리가 이 박스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보통 평가를 하곤 합니다. 뭐 여기는 뭐 0.5, 0.7, 0.9라 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 매트릭을 평가할 때 뭐 그 사람 마음대로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0.5, 0.7, 0.9로 놨지만 그거는 이제 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스레스홀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디텍션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떻게 보면 합인데 보통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랑 또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이 또 이렇게 같이 또 따라오는 되게 서로 비교되는 그런 유명한 태스크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디텍션은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 문제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오브젝트를 뭐 이런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을 통해서 잡아낸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아까 또 말했듯이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레이블 잡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박스 좌표. 그래서 이 박스 좌표랑 맞는 좌표의 어떤 요 차이를 가지고 뭐 로스를 구할 수도 있겠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소프트맥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더해주는데 여기 앞에 뭐 람다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보면은 람다가 그러니까 람다라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로스 펑션마다 붙여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보다 람다 CLS, 람다 REG, 뭐 물론 얘로 이 값으로 나누면 뭐 얘가 똑같아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로스라는 구조를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요즘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모델들을 학습시키거나 혹은 또 로스 펑션이 굉장히 한 모델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를 할 때 거기서 뭐 자연어 처리 쪽 얘기긴 하지만 뭐 퀘스천 앤서링 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캡션에 대한 뭐 코렉트니스를 이렇게 따지는 로스일 수도 있고 그런 로스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웨이티드 썸에서 많이 더해서 로스 펑션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딥러닝 공부하시게 될 때 많이 보시게 될 로스 구조라서 뭐 여러 가지 로스 펑션이 모델 안에 있으면 그걸 이렇게 웨이티드 썸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물론 잡아내는 거야 쉽죠. 하나야 뭐 숫자 4개만 예측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CNN 앞에 좀 달고 뒤에 MLP로만 해도 충분히 잘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 멀티플 오브젝트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물론 여기서는 이상적으로는 3개, 그래서 요 3개가 꽤 그래도 이렇게 겹치지 않고 잘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잡아낸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박스가 생길 거고 그만큼 또 많은 숫자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이 큰 오리 뒤에 하나의 오리가 가려져 있을 수도 있겠죠. 몇 개의 오리가. 그래서 사실 다량의 오브젝트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또 챌린징한 문제입니다. 디텍션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NN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CNN은 결국에 이 컨볼루셔널 필터가 이미지 위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에 그 이미지의 부분을 캡처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에서 흘려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스의 형태로 어떻게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굉장히 또 그런 CNN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디텍션 같은 태스크에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아마 저번 시간에 인덕티브 바이어스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뭐 당연히 비전 모델이고 하니까 초기에 굉장히 CNN을 많이 썼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박스 사이즈가 이제 고정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 스몰 h 곱하기 스몰 w라고 고정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큰 이제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가 라지 h 곱하기 라지 w라고 했을 때 요 가능한 이제 그런 박스의 포지션이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식은 다 이해되시? 그래서 이제 총 가능한 박스의 개수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생각해 보면은 OH 제곱 W 제곱 굉장히 이제 쿼드라틱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시간 복도를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미지 레졸루션이 크면 너무 봐야 되는 박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썼던 방법이 이제 리지온 프로포절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딥러닝이 아니에요. 딱 잘라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딥러닝이 아니고 CPU에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셀렉티브 설치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학습시키는 거 아니고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박스들을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기들 이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2000개의 리지온 프로포저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000개의 박스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무작위하게 만든 다음에 얘들을 가지고 뭐 이제 뒤에서 디텍션을 진행하겠구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네트워크에 태워서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리그레션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보통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텍션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투 스테이지 디텍터 중에서 가장 이제 또 유명한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 RCNN이라는 모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이즈가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긴 한데 뭐 대충 비교하면 뭐 요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은 뭐 대충 한
뭐 몇백만 나오겠죠? 몇천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했을 때 2,000개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2,000개도 많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RCN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거의 수업의 대부분을 RCNN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만 잘 이해해도 솔직히 오늘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포커스를 두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CNN이라는 게 결국에 투 스테이지 그 디텍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이미지 단위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게 있고 이제 거기서 뽑아낸 리지온 프로포절들을 가지고 리지온 단위에서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투 스테이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셀렉티브 서치 같은 어떤 그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아내는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0개 정도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ROI라고 많이 부릅니다. Region of Interest의 줄임말이라서 ROI라고 많이 부르고 앞으로 나올 ROI라는 용어는 이제 그런 어떤 Region of Interest의 줄임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여기서 요거는 이제 RCNN 구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건 요거를 이제 리지온 단위에서 계산을 하기 전에 모델을 태우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가져왔는데 얘를 이제 CNN 모델에 넣기 위해서 인풋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24by 224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징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는 뭐 굉장히 유명한 레즈넷이나 뭐 이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태워서 어떤 그러면 피처를 뽑아내겠죠.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만약에 태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한 번 더 MLP에 넣든 혹은 뭐 MLP에 넣어야겠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태우려면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에 태워서 박스 리그레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관심 지역 뽑아내고 요거 하나씩 가져와서 그냥 컴ponent 태워서 박스 맞는지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스코어 몇 점 나오는지 굉장히 아까 봤던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죠. 어쨌든 요 RCNN이라는 모델이 가장 이제 기초가 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어떻게 리그레션 하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리지온 프로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박스는 x, y, w, h 이렇게 네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될 거고 이제 얘들이 결국 예측하려고 하는 게 요 t라는 요건 값입니다. t라는 거. 그래서 tx, ty, tw, th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값들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 박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옮겨진 이제 박스의 요 bx는 이제 px 더하기 pw tx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값을 다 매겨줍니다. 여기서 tw랑 th에 exp를 씌우는 거는 요 얘를 이제 무조건 키우는 것만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잡았는데 걔가 원본 이미지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보다 크게 처리해 주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요 프로포절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이 센터를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옮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t라는 4개의 값을 예측해서 아웃풋 박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트랜스폼이 0이라고 학습이 되면은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똑같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런 이야기고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여기 요 이미지에서 초록 색깔 박스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되겠고 이제 요 파란 색깔이 그 어떤 그 의미의 어떤 뭐 셀렉티브 설치 같은 알고리즘들이 만들어낸 리지온 프로포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각각의 리지온 프로포절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요 리지언 프로포절이랑 얘가 이제 IOU, 아까 우리가 봤던 IOU를 계산해서 GT박스에 IOU가 어떤 일정 값에 넣는다. 그러면 포지티브. 만약에 어떤 일정 값보다 작다. 요 D는 그냥 배경이잖아요. 오브젝트가 없는. 소파가 있긴 한데 얘도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얘는 그럼 네거티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적절한 값에 있다. 그러면은 뉴트럴이라고 일단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픽셀들에서 이제 요 프로포절들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뉴트럴한 거는 버릴게요. 그냥 계산상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최대한 계산을 덜 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학습을 잘 시키려면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한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리사이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NN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CNN에 태워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박스 디텍션을 하는데, 이제 포지티브한 리지온들은 당연히 얘들이 실제로 박스니까 이제 요 박스 트랜스폼 그 값이랑 이제 클래스 타겟도 다 예측하면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 타겟이 없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만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는 먼저 이제 아까 뭐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 때 트레인 이미지로 예시를 들었지만 얘를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었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저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프로포저를 뽑고요. 얘들의 각각의 이제 프로포저들에 대해서 CNN을 돌려서 클래스 스코어랑 트랜스폼을 학습한 모델에 돌려서 그걸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스코어 클래스에 이제 트레스홀드를 줘서 이제 뭐 일정 이상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도그가 0.7 넘게 나왔으면 얘를 이제 도그라고 생각하고 박스를 실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임의의 이미지에서 박스를 이제 예측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RCNN 모델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저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RCNN이 뭐 당연히 이제 가장 초기의 모델이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CNN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피처가 결국에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하이퍼 파라미터긴 하지만 이 스트라이드가 결국에 이렇게 겹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CNN의 결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버래핑 되는 박스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뭐 트레스홀드를 이제 잡아서 그 일정 이상의 값을 가지는 스코어가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만 뭐 박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트레스홀드에 명확한 기준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이 나옵니다. 얘를 이제 NMS라고 하는 애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스레스홀드를 잡아서 이제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할 때 이제 썼던 매트릭이 MAP라는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NMS라는 애는 이제 논맥스 서프레션의 줄임말인데, 이제 간단하게 뭐 요약하면은 많이 겹치는 박스들은 어느 정도 빼놓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결국에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디텍터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뭐 찾았어요. 근데 얘도 찾았고 얘도 찾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거의 있으면 되는 박스잖아요. 맞죠? 사실 파란색을 더 고르는 게 이득이겠죠? 얘랑 보라색과 노란색의 입장에서도 보라색 고르면 그냥 되는 건데 노란색까지 쓸데없이 이제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러프하게 돌린 모델들 박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한 막 물체에 박스가 막 몇십 개씩 쳐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넣을 걸 그랬네요. 구글링 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아마 노맥스 서프레션이라고 치면 관련된 사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발생을 하니까 얘들이 노맥스 서프레션이라는 방법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애를 잡아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일단 점수가 제일 높은 애는 어쨌든 제일 잘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갖고 가야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얘는 일단 갖고 가요. 얘는 픽스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박스들이랑 얘의 IOU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스위스홀드를 가져온 거긴 한데 0.7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박스랑 다른 박스를 다 비교해서 IOU가 특정 값 이상을 넘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가져가기로 한 박스랑 쓸데없이 많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그냥 예측 박스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IOU 값을 계산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0.7이 되죠. 그러면은 0.7 넘는 값이 얘니까 주황색은 그냥 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주황색이 없어지고 이제 만약에 어떤 박스라도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주황색 없애도 아직 고려하지 않은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이미 고정시켜 놨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보라색이랑 노란색 중에 스코어 높은 애가 보라색이죠. 그럼 또 보라색이랑 이제 노란색이랑 뭐 지금은 예시가 얘밖에 없어서 그런데 뭐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IOU가 0.7이 넘으니까 또 노란색도 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꽤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좀 심플한 예시긴 한데 사실 NMS가 마냥 좋은 건 또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진짜로 막 사람이 막 몇백 명 이렇게 막 있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걔는 엄청 많이 겹치면서 다 각각 다른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사실 걔는 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박스를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바로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요렇게 겹쳐버리니까 얘 잡았는데 얘 많이 겹쳤네? 얘 빼버려. 그러면 요 사람은 또 디텍션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물론 뭐 모든 방법론에 완벽한 건 없지만 어쨌든 얘가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쓰던 방법론이고 뭐 지금까지도 뭐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맥스 서프레션이라는 방법론이 디텍션에서 또 메인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제 CNN이 어느 오버래핑하는 박스를 많이 찾아낸다는 문제는 또 이제 대충 이런 걸로 해결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디텍션을 얼마나 잘했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디텍션을 잘했는지 평가를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방법, 요 매트릭 중에 하나가 MAP라는 매트릭이고, 뭐 비슷한 매트릭들이 뒤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MAP 이해 잘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MAP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당연히 디텍션을 해야 뭐 결과를 이볼루에이션 하든 하겠죠. 그래서 디텍션을 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NMS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P라는 거를 이제 구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AP라는 게 그 PR 커브의 어떤 아래 면적이다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 프리시전 리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실제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걔만 일단 그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얘들이 잡아냈다고 자기들이 얘기한 스코어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0.99, 0.95, 0.90, 0.5, 0.1 뭐 이런 식으로 솔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먼저 요 GT 박스들 중에 제일 스코어가 높은 애부터 요 세 개랑 매치가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매치의 기준은 뭐 요것도 스레스홀드를 결국 잡는 거긴 한데, 이제 나중에 얘가 결국에 매트릭에서 어떤 또 다른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0.5 IOU가 0.5가 넘으면 그 GT 박스랑 실제로 매칭되는 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실제로 매치되는 게 있냐 그거를 실제로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를 찾는 거죠. 요 우리가 찾은 애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recall이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맞았는지, 요 세 개 중에 몇 개가 실제로 이제 GT가 요 애들이랑 매치가 됐는지를 실제로 보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리시전 리콜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0.952에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애랑 매치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계속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개 매치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원래 뭐 그 매치됐다고 합시다. 색깔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리콜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1에 갔을 거고 3분의 3 돼서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뭐 이런 식으로 1분의 1, 2분의 2 유지되다가 이제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제 걔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PR 커브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걔의 이제 요 그 커브의 아래 면적을 우리가 이제 Area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해서 AP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가 1일 거니까 아마 얘가 넓이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AP가 결국에 걔라는 클래스에 대한 AP가 0.8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마다 그러면 A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마다 AP를 구해서 그 전체 평균을 낸 게 우리가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해서 MAP라고 부르는 매트릭인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요 매치를 할 때 봤던 요 IOU가 몇 이상을 이제 넘어야 되는지 요 애를 보통 이제 MAP 뒤에 이렇게 골뱅이 표시하고 숫자를 붙여요. 그러면은 MAP를 구했는데 IOU가 0.5 이상인 애들을 GT로 그 매치해서 구한 매트릭이고 그래서 점점 IOU가 높아질 때마다 값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제대로 겹쳐야 얘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 보수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0.5부터 0.95까지 뭐 이렇게 값을 예시로 구해놨고 그래서 이 코코 MAP라는 또 뭐 매트릭이 있는데 걔는 요 트레스홀드들을 일정한 값으로 바꿔주면서 구한 값들을 또 평균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매트릭은 사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좀 뭐 미사여우긴 한데 매트릭도 사실 연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어떤 논문들이 매트릭을 이렇게 제시해서 그 굉장히 주목받는 논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연구에서 쓰이지 않던 매트릭을 이렇게 제시해서 요 매트릭이 기존에 있던 매트릭보다 이 태스크에 대한 어떤 좋은 설명을 더 잘해줘 얘가. 그러면은 또 그 매트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또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논문 리뷰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또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프로젝트를 하든 뭐 나중에 뭐 그런 걸 하든 할 때 매트릭을 이렇게 좀 틀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뭐 좀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되면 또 네 뭐 운 좋으면 논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매트릭도 굉장히 그래서 태스크에서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RCNN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좀 이제 RCNN이에요. 다 뒤에 RCNN인데 RCNN이란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VIT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물론 얘는 조금 앞에 거랑 다른 게 각각의 모델들이 다 발전하면서 다 소타를 찍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드밴스 되는, 임프루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다 되게 발전 과정에서 좀 중요한 모델들이었고 어쨌든 다 꽤 이제 인정받는 모델들이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RCNN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그림으로. 걔를 좀 일단 일반화 시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Generalized RCNN이라고 여기서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RCNN이 사실 굉장히 많은 태스크에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볼 요 위에 얘는 이미 봤고 요 두 개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 요 세 개까지 요 세 개까지가 사실 우리가 볼 내용이고 마스크 RCNN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랑 나중에 3D 할 때도 뭐 볼 가능성이 높은 메쉬 RCNN 뭐 이런 식으로 RCNN이 사실 굉장히 또 저는 좋은 모델 그리고 재밌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그 실제로 여기서 헤드라고 표현하는 그 윗부분 네트워크만 조금씩 바꾸면 뭐 디텍션도 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3D 태스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RCNN이라는 모델이 저는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처음에 제가 이 모델을 사실 아이쿠 들어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지금은 오비이신 지상님이 무려 아이쿠 첫 세미나에서 RCNN을 하셨어요. 근데 RCNN을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보면서 되게 저는 그때 딥러닝 잘 모르겠는데 인상 깊었던 게 RCNN 위에 이 RCNN이라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위에 헤드만 갈아 끼우면서 아 얘도 하고 아 모델 자체가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재밌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뭐 현재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그런 모델들의 약간 뭐 아이디어를 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비주얼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뭐 씬 언더스탠딩 혹은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비전 관련된 사실 분야에서 RCNN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서 일단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 단위에서 하는 연산이 있고 리지언 단위에서 하는 연산이 있어요. 뭐 기호들을 살짝 보고 가시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거니까 I라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I라는 이제 R을 씌운 건 이제 그 리지언 프로포저를 구한 게 되겠죠.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겠네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R이라는 어떤 뭐 네트워크든 뭐 모델을 통해서 RI라고 하는 이제 I가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서 2000개의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아냈다면 R1부터 R2000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리지온들에 대해서 또 뒤에서 진행하는 연산 이런 식으로 결국에 두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결국에 이제 사실 앞에서 저희가 봤던 RCNN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요 윗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요 RI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아내는 그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알고리즘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지온 프로포저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FI라고 표현되는 거는 실제로 피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피처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CNN 같은 모델들을 태워서 이제 그 CNN 모델을 뭐 보통 이제 엔드투엔드로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CNN 모델 엔드투엔드로 학습시키는 데는 잘 안 쓰고 그 안에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그 인터미디에이트 피처를 뽑아올 때 많이 쓰죠. CNN. 그래서 이제 요 CNN의 인터미디어트 피처는 요 이미지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잘 갖고 있으면서 얘보다는 레졸루션이 많이 줄어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피처가 결국에 우리가 얘 쪽으로 넘겨서 연산을 할 때 요 이미지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보다 훨씬 이제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압축된 어떤 정보를 가진 어떤 그냥 원본 이미지에 압축된 정보를 가진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를 FI라고 하고 여기서 갖고 온 리지온 하나를 RI라고 해서 걔를 가지고 뭐 이제 뭐 네트워크를 태워서 이제 얘에서 네트워크든 뭐 알고리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CNN에 태우면 되겠죠. 그 뒷부분에서 뭐 CNN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다른 모델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VIT 같은 모델을 쓸 수도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에 H라는 또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걔 태워서 실제로 피처를 뽑아내는 거예요. 또 새로운 피처를 뽑아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아까 강조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헤드를 붙여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헤드 1부터 헤드 N까지 있는데 사실상 요 구조만 따르면은 헤드를 몇 개를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쫙 가져와서 실제로 이렇게 리전 프로포즈를 가져오면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디텍션도 할 수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MLP 태워서 마지막에 로스 펑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모델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RCNN이 굉장히 좀 범용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RCNN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너럴라이즈드 프레임워크로 표현을 하면
셀렉티브 설치 같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오프 더 쉘프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크롭 이렇게 리전 프로포즈를 뽑아내고 크롭 와르프해서 보내죠. 여기서 피처는 따로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내준 거라. 그래서 FI는 I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하는 게 결국에 그 프레임워크 상에서의 RCN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RCNN 구조를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패스트 RCN을 만들고 패스터 RCN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구조에서 실제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약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보면은, 일단 RCNN의 기존의 결국의 문제점은 느려요. 네, RCNN이 느려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펄 리지언 컴퓨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셀렉티브 서치로 최소한으로 2000개 정도를 뽑아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2000개의 리지언을 피처 뽑아서 걔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결국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CNN을 2000번 돌리는 거라고. 그게 생각만 해봐도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요 뒷부분이 사실 굉장히 헤비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뒷부분이 헤비한 거를 뭐 줄이면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많이 추가적인 어떤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나온 모델이, 기존의 RCNN 모델이 느렸으니까 그러면은 Fast RCNN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Fast RCNN이라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Fast RCNN에서 요 왼쪽에서부터 결국에 보면은 아까 앞에서는 따로 피처 뭐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RCNN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피처를 쓰기 시작합니다. FCN은 그냥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CNN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CN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원본 이미지가 아닌 원본 이미지로부터 레졸루션을 훨씬 줄인 어떤 이런 피처 맵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피처 맵을 뽑아내고, 얘는 똑같아요. 뭐 얘는 여기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는 얘는 똑같아요. 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똑같이 가까워요, 패스트까지는. 여기서 두 번째 이 패스트 RCNN에서 ROI 풀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 ROI 풀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얘는 FCN에서 뽑아낸 이 피처랑 이 크롭해서 가져온 이 박스를 잘 매칭시켜서 실제로 여기 피처로 보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어떤 약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트워크는 아니니까 이거 네트워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인 거고. 그래서 ROI 풀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뭐 뒤에 가면은 이제 뭐 여기 PPT에 오늘 나오진 않을 건데 ROI 온라인이라는 거고 있거든요. 페스터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른 어떤 비전 뭐 이렇게 논문들 보면은 ROI 풀이랑 ROI 온라인 요 구조만 갖고 와서 피처 뽑아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 이제 이미지 전처리 할 때도 꽤 쓰인다. ROI 풀, ROI 온라인. 그래서 풀이랑 풀 뭔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요 뒷부분에 결국에 연산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결국에 FCN 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충분히 스파셜한 피처 뽑아냈고, 여기서 그 리지언 프로포저도 잘 갖고 왔다면 여기서 조금 네트워크에 약간 짐을 줄여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MLP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훨씬 그런 모델이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뭐 물론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뒷부분에 모델의 하중을 줄여줬다. 그만큼 여기 앞에서 이제 피처의 양을 많이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 모델이 얼마나 컴플렉스한지랑 어떤 모델의 성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뭐 오버피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높이거나 피처를 많이 넣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만큼 여기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떨어뜨린 만큼 여기서 피처를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피처를 더 준 만큼 MLP로 결국에 좀 하중을 낮춰준, 그래서 뒤에서 계산을 좀 덜 해도 되는 그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줬고, 헤드는 뭐 똑같겠죠. 네,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태스크가 결국 리그레션이니까 헤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클래시파이어랑 박스 리그레스예요. 그래서 요게 패스트 RCNN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거 CNN, MLP 뭐 소프트맥스 다 아시는데 요거만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ROI 풀이라는 게 간단하게 한 줄로 또 설명을 해보면 요 이미지랑 CNN의 피처랑 결국에 스파셜한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걔를 의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박스가 요런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캣이 있죠. 그래서 요런 박스가 원래 뭐 GT 박스라고 하고, 걔를 CNN에 태워서 얘를 좀 적당히 레졸루션을 잘 줄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뒤에 이그젬플에서는 2x2의 결국에 피처로 줄여서 저 그 뒤에 있는 요 리지온 네트워크에 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레졸루션 높여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실제로 사실 얘를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 어떤 그거를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레졸루션 비율이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사실 이렇게 그 피처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N 그림 그릴 때 많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랑 당연히 딱 맞지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만큼 CNN을 태워서 레졸루션을 줄이면서 그만큼 변형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의도적으로 그리드에 맞춰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뭐 스냅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진 사이즈의 박스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미 얘를 대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얘를 2x2로 나눠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x2를 원하니까 2x2로 나눠서 얘를 뭐 맥스 풀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꼽아내는. 그래서 살짝 풀링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풀링이죠, 얘도 결국에. 근데 그 풀링을 조금 이제 요 원래 주어진 리지온 프로포절에 맞춰서 좀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요 FCN으로 가져온 애랑 박스 하나를 골랐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박스에 맞춰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를 ROI 풀이라고 하고요. 그 실제로 ROI 온라인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넣었는데 ROI 온라인은 뭐냐면 그 조금 달라요. 얘는 실제로 박스에 이렇게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뒤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건데 이 피처를 이런 식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피처를 쪼개서 그러면은 요 박스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가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박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맞춰져 있다고 하고 요 잘려져 있는 요런 애들을 여기 대응되는 애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실제로 피처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ROI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풀보다는 온라인이 당연히 많이 쓰이고요.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OI 풀 어쨌든 그런 이제 박스 주어진 이제 ROI랑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피처를 실제로 약간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서 보내줬고요.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 자체도 보시면 이 SPP 넷이 약간 RCNN이랑 패스트 RCNN 사이에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패스트 RCNN 프레임워크 자체랑 비슷할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거의 많이 그래서 비교되는 모델이고 초창기 오브젝트 디텍션 쪽에서.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 진짜 확연히 줄었고요. 테스트 타임 진짜 확연히 줄었는데 보시면은 RCNN은 하나 하는데 49초 걸렸어요. 이미지 하나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뒤에서 SPP 넷에서 굉장히 많이 줄이긴 했죠. 그래서 구조가 아마 거의 많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줄이는 모습. 자,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지금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지온 프로포저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게 파란색이고 뺀 게 빨간색이거든요. 2.3초 중에 0.3초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0.3초면 모델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2초 동안이나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요 패스 그러니까 물론 위에서는 그게 유의미하게 49초, 47초 이렇게 봤을 때 유의미하게 작용 안 했는데 시간 좀 줄이고 나니까 2초? 2초나 걸려서 저걸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더 생긴 거죠. 그럼 리지온 프로포저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것도 학습시켜서 그냥 CNN 태워서 찾아내면 안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셀렉티브 서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 부분에 있는 애를 얘도 네트워크로 바꿔. 얘도 뉴럴 네트워크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요런 어떤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에 CNN을 쓰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Fast RCNN 다음에 Faster RCNN이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제 RPN이라는 이제 Region Proposal Network라고 부르는 이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여기다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로포저를 셀렉티브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모델에서 이제 얘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네트워크 됐죠. 그래서 약간 진짜로 딥러닝 어떻게 보면 모델 전체로 엔드투엔드가 약간 딥러닝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RPN이라는 애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가 FCN이랑 원래는 이제 요 이미지를 가지고 FCN을 해서 이제 요 피처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여기 RPN에서 실제로 요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요 피처를 써요. 피처를 써서 이제 여기서 리지온 프로포저를 뽑아내서 똑같이 ROI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RPN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그냥 똑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앱 결국에 지금 여기서 얘로 들어오는 게 FCN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돌린 이제 피처잖아요,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x3 어떤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로 이제 얘를 이렇게 피처 맵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 3x3 결국에 윈도우로 이렇게 얘가 박스를 이렇게 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결국에 찾는데 여기서 이제 앵커 박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앵커 박스는 이 박스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박스는 아니고 윈도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 대한 이제 결국에 박스가 존재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태스크는 이 박스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박스가 뭔지, 박스의 값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해야 되는 게 오브젝트 얼마나 이제 여기서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 일단 그거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아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스가 이제 여기서 실제로 요 리전 프로포절에서 얼마나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했더니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 공룡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을 보면 당연히 물체의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물체가 있을 확률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높으면 이제 박스 리그레서를 통해서 이제 얘를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가 예측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 디스가 낮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오브젝트의 끝부분에 있는 이런 박스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사실 이 박스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박스를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리지얼 프로포저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애랑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하는 애가 있고 실제로 앵커 박스도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이제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사이즈의 이제 앵커 박스를 미리 여러 개 정해 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길쭉한 애도 하나 만들고 요런 애도 만들고 요런 애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후보군을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랑 리그레서 태우면은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오브젝트 스코어 높으면은 얘가 뭐 이렇게 트랜스폼을 잘 하겠죠. 그렇게 해서 CNN 피처만 가지고 좋은 박스를 찾아내겠다. 요런 애를 이제 얘가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뒷부분에서 CNN으로 하던 부분을 여기로 가져온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하던 애를 여기서 CNN으로 가져왔으니까 걔를 또 그만큼 MLP로 바꿔주는 더 단순한 모델로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얘를 러너블한 모델로 바꾸자. 그게 어쨌든 핵심이었고 그래서 러너블한 모델로 얘를 바꿨더니 실제로 이제 시간이 거의 그냥 그러니까 그 2초가 거의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셀렉티브 서치를 앞에서 할 때 필요했던 그런 이제 그 시간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RCNN에 관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그 뒷부분이 남았는데 잠시만요.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 RCN은 그 뒤에 그 FPN이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까지 보고 이제 DTR까지 보면 끝인데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막 자세하게 원래 다뤄져 있었는데 그 원래 제가 참고한 자료에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순서가 얘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자 뒷페이지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여기서 FPN이라는 애가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에 좀 그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피라미드 구조가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그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어키컬한 어떻게 보면 CNN의 스트럭처가 이런 어떤 비주얼 태스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이어키컬한 구조가 그 다양한 레졸루션의 어떤 이제 이미지 피처들을 보면서 다양한 크기와 어떤 형태의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 캡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그런 데서 강점을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피처를 한 크기로만 찾는 게 아니고 여러 크기의 피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처 피라미달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들을 캡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했고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비전에서의 하이어키컬한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디텍터들이 다양한 스케일의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쓰는 게 좋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FPN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을 원래 줄이면서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각 피처 단에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모델이 실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FPN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이제 패스트 RCN을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피처를 FCN으로 뽑아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FPN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원래 얘 FCN에서 했던 애는 피처 크기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는 이제 다양한 크기의 피처를 얘가 캡처를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에 태워서 아마 사이즈는 다 맞춰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FPN을 통해서 뽑아낸 애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떤 인베리언스를 가졌다.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실제로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FPN을 쓴 모델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요거는 사실 원래 오늘 2스테이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 1스테이지의 예시도 하나 들어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욜로 아니면은 SSD 뭐 이런 모델들이거든요. 욜로라는 모델은 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실제로 욜로가 V1, 뭐 V2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본 걸로는 V6인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원 스테이지의 장점은 투 스테이지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막뭐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욜로라는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만 진짜 설명하고 넘어가면 얘는 이제 투 스테이지가 아니고 원 스테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드로 쪼개요. 실제로 처음부터 그냥 그리드로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의 그리드에 대해서 박스를 약간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앵커 박스 만들듯이 처음에 베이스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박스들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요 5가지의 이제 박스에 대해서 4개가 아니고 5개를 리그레션을 하거든요. 실제로 X, Y, H, W 말고 컨피던스 C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 뭐라 해야 되지? 밸류가 들어가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박스 안에 실제로 오브젝트가 있냐, 그러니까 얘가 오브젝트가 실제로 있는 박스인지 아닌지를 약간 하는, 원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값을 약간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리스를 약간 이 박스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는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태워서 어쨌든 예측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식의 욜로라고 부르는 싱글 스테이지 모델도 있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하지는, 그러니까 욜로까지 넣지는 못했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그 RCNN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3가지의 모델 RCNN,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좀 이렇게 메이저하게 좀 중요하게 쓰였던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기까지 RCNN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패스트 RCNN에서 네네. 앵커박스가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움직이면서 오브젝트 리스트 파악하고 박스 리그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앵커박스는 약간 그라운드 트루스 기반으로 조금 만들어지는 거 있지 않나요? 랜덤으로? 아마 그라운드 트루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또 어쨌든 트레인 과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초기에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를 정해놓고 아마 그 중에서 나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 애들을 아마 뽑겠죠. 아까 그 NMS 같은 걸로 좀 거른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랜덤 아마 네, 그러니까 요게 여기 보면은 K anchors per location with different scales and aspect ratio라 해서 처음에 요 로케이션에 대해서 뭐 K는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고 K에 약간 여러 가지 약간 좀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긴 것도 좀 만들고 스퀘어도 하나 만들고 세로로 긴 것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요거에 빨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약간 여러 개를 랜덤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앵커 박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걔를 리그레션 시켜서 실제로 리지온 프로포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원래 RCNN의 그 뒷부분에서 하던 애를 앞부분에 가져와서 비슷하게 한 다음에 걔를 이제 박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뒤에서 박스를 그렇게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걔를 앞으로 가져와서 리지온 프로포저를 예측하는 데 쓴 다음에 뒤에서는 실제로 MLP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해석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좀 비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매트릭을 결국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아 얘도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박스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앵커 박스는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박스를 통해서 리지온 프로포저를 만들고,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라운드 트루스랑 스코어 매기는 그 MAP 이런 거는 여기서 하는 거죠. 뒤에서 실제로 로스 펑션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원래 RCNN에서 여기서 이제 그 CNN으로 하던 걸 여기서 조금 변형해서 여기다가 갖다 쓴 거죠. 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가지고 결국에 로스 펑션 하는 건 둘 다 여기서 하는 거죠, 뒷부분에. 왜냐하면 로스를 구해야 뭐 학습을 시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여기서 쓰는 거고, 네. 얘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로 보진 않는 거죠. 네. 트레이닝 과정이니까. 네네. ROI 플레잉 할때 네네. ROI 플레잉이 약간 들어오는 이미지는 피처로 들어오고 그 리전은 이제 2D 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맞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 네네. 근데 사실 그 ROI
RF행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좀 아 그냥 진짜 저도 구현을 정확하게 해본 건 아닐 건데 진짜 맞춰요. 그러니까 요 피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이. 실제로 그러니까 맵핑을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네. 그걸로도 이제 가능한지가 좀 궁금했고 사실 이미지를 피처로 만드는데 CNN을 태워서 만드는 거니까 약간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림으로 공부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했었는데 요거는 구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과제에서 네, 구현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네 제가 과제 최대한 친절하게 풀어서 써놓을게요. 네, 네 아마 네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함수로 돼 있었나? 아니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강의하는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과제는 오늘 안에 아마 오늘 혹은 내일 중에 공지를 할 거고 그만큼 듀데이트는 네, 하루 정도 미루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후하게 점수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네, 과제 열심히 하시고 또 당연히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 VIT 부분 마치고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자 이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4강, 5강에서 배웠던 그런 트랜스포머가 이제 사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저번에 뭐 OT 때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는데 그래프 도메인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그래프 쪽에서도 트랜스포머를 많이 또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트랜스포머 진짜 어디 가든 안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런 이제 사실 뭐 트랜스포머를 쓰려는 시도 자체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써서 이렇게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낸 어떻게 보면 첫 모델이 DETR이라는 모델이다. 그다음에 그 DETR을 기반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이 또 파생돼서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더 공부해 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VIT 뭐 당연히 이제 저번 주에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했어요. 진짜 그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돼 있는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다가 이미지를 진짜로 패치 단위로 잘라서 쪼개서 리니어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좀 추가적인 어쨌든 그게 들어 있었지만 얘를 넣어서 진짜 그대로 넣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요 토큰, 클래스 토큰이라는 애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워서 여기 MLP 헤드를 요 클래스 토큰 부분에다가 태운 다음에 진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만 바꾸면 뭐 어떤 태스크에든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VIT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고 VIT라는 모델이 실제로 뭐 이런 퀄리터티브 리절트나 실제로 그런 어떤 프리트레인 해서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되게 또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DTR이라는 모델 사실 막 깊게 또 다루진 않을 건데 제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사실 진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전체적인 구조랑 또 로스 펑션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 펑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구조거든요. 전체적인 구조인데 실제로 그 DTR 이게 별거 없어요. 사실 진짜로 여기 보시면 진짜 트랜스포머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프리딕션 헤드 있고 걔가 박스를 예측하는 진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여기에 이제 요 CNN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피처를 실제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FPN 같은 애들을 뭐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에 요 백본이라는 표현을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딥러닝 공부하시면 진짜 많이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요 백본 모델을 어쨌든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 피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피처를 뽑아낸 애를 이제 얘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추가적인 얘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VIT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얘가 자체가 2D 피처니까 걔에 맞춰서 넣으려고 얘도 이런 식으로 2D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그 원래 만약에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H by W by C 형태의 피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이 트랜스포머에 넣기 위해서 한번 플래튼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잘라서 넣으려면은 3D를 자르면 2D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1D 벡터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플래튼해서 뭐 월 칠판에 넣어줘.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조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이렇게 인풋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얘 CN을 태워서 이런 식으로 피처가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왜 바로 그려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H by W by C라고 하면은 걔에 맞춰서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에서 그 포지션 그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랑 똑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얘 넣기 전에 이제 리니어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더해서 플래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H 프라임 by W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토큰 개수는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중에 뭐 이거는 뒤에 디코더 부분이긴 한데 디코더에서 요 토큰의 개수도 결국에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 토큰의 개수를 몇 개로 잡냐에 따라서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박스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요 인코더에서 얘를 이렇게 태워서 보낸 값이랑 결국에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아웃풋이랑 요 그 인풋 토큰이랑 해서 이 KQV 해서 여기서 디코더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계산한 값이 결국에 그 제가 VIT 설명할 때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인풋이랑 아웃풋이 디멘전이 똑같다.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은 토큰 개수만큼 여기서도 토큰이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은 개수로.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K개 토큰을 잡았다라고 하면 얘는 박스를 최대 K개밖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좀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긴 해요, DETR에서. 그래서 이제 얘를 뭐 많이 쓰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진짜 태워요. 그 여러분이 아는 진짜 그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마지막에 FF에는 그냥 그 FC 레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레이어 태워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박스 리그레션 해요. 똑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프리딕션 헤드 부분이고 요 중간에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 놓고 여기서 넣을 때 그 백본 아키텍처로 해서 피처 뽑아내고 뭐 여기는 뭐 FPN 뭐 그 패스트 RCNN에서 어떤 그런 거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뭐 포지셔널 인코딩 뭐 추가해주고 근데 여기서 FPN을 쓰면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트랜스포머가 못 잡아내는 하이어키컬한 그런 또 어떤 그런 부분을 요 FPN이 또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FPN을 그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쓰면 트랜스포머의 어떤 그런 하이어키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한 거를 또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진짜로 태워서 여기 끝에 헤드만 달아서 이렇게 딱 해서 박스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되게 간단한 모델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쓴다고 해서 뭐 엄청 복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 단순한 모델이고 그래서 그 요거 안 내리고 요쪽 보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뒤에 마저 설명하면 요게 이제 아마 거기서 나온 아마 그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요걸 보고 되게 결과에 대해서 신기해했던 게 먼저 첫 번째로 뭐 당연히 오른쪽 그림은 그 디텍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라서 뭐 자세히 보시면 뭐 엘리펀트 100%, 엘리펀트 100%, 지브라 99, 100 뭐 이런 식으로 잘 했어요. 당연히 뭐 저는 논문에 사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를 돌려서 잘 된 거 한두 개만 뽑아서 여기에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지가 어쨌든 피겨가 물론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논문에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거 잘 돼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피겨를 저는 좋아하지 않은 편인데 뭐 어쨌든 잘 된다는 거고 저는 얘가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서 우리가 그 비주얼 어텐션 맵 VIT에서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결국에 유사한 건데 결국에 보면 이 셀프 어텐션 요 애들의 셀프 어텐션 값을 결국에 보면은 얘가 실제로 자기 요 같은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의 약간 셀프 어텐션 지수가 높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요 셀프 어텐션도 요 각각 보면은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얘들이 그 어텐션 맵을 뽑아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텐션 맵에서의 이제 어떤 이런 퀄리터티브 리절트가 실제로 DETR이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전 CNN 모델들과 다르게 얘는 이제 어떤 이제 그 CNN을 돌릴 때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어쨌든 어텐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걸 형태를 띠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겹쳐 있다고 해도 이제 뭐 얘는 비주얼하게 보이는 이런 색깔 자체가 당연히 다르니까 피처 값 자체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글로벌하게 해서 좀 더 이제 원래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뭐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렇게 그리면은 얘도 캡처해야 되고 결국에 얘가 같이 캡처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더 DETR을 통해서 이제 요 어떻게 보면은 요 박스도 잡아낼 수 있고 요 박스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겹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해진 그런 어떤 또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사실 디텍션에서의 장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장점이긴 한데 뭐 그거는 뒤에 다음 목요일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아마 승현님이 소개를 잘 해주실 거니까 그때 또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DETR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어텐션 맵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비전 언더스탠딩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또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파이프라인 자체가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통해서 실제로 박스 셋을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좋은 게 일단 앵커 박스 앞에서 했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리그레션 이제 실제로 여기 얘는 박스 리그레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바로 박스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뭐 생각해볼 뭐 거리인데 뭐 이거 뒤에 그 사실 추가 질문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어쨌든 줄였고요. 그런 되게 부가적인 연산들을.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얘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매칭하는 애랑은 조금 방법이 달라요. 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IOU 이렇게 매칭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유니크하게 매칭을 하거든요. IOU를 물론 쓰긴 하는데 요건 약간 매칭 방법이 특이해요. 약간 그 바이파르타이트 매칭이라고 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뭐 딥러닝에서 잘 저는 보지 못했던 그거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있을 거고 얘들이 실제로 예측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가 노 오브젝트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걔는 이제 파이라고 여기서 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실제로 보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얘들이 프리딕션한 박스들이랑 여기 이쪽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박스들끼리 맞는 애들끼리 실제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노 오브젝트는 당연히 노 오브젝트,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매칭될 건데 여기서 초록색을 얘가 실수로 이거 뒤에 부분은 백그라운드인데 얘가 잡았어요. 그럼 얘는 노 오브젝트랑 매칭이 되면서
요 매칭된 정보들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지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되는 매칭에 대한 또 페널티까지 이런 식으로 주면서 뒤에 로스 펑션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출력 개수가 고정돼 있다는 게 제가 아까 그 말했던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예측할 수 있는 박스 그 개수가 결국에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출력 여기 C0부터 C5까지 중에 C0, C2, C4는 얘가 실제로 클래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B0, 요 B2, B4, B5, B2, B4 값이 없는 거예요. B5는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어쨌든 이거 없는 거고, 그래서 얘들은 클래스를 예측한 애들은 박스 그 X, Y, H, W까지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얘들이 각각의 어디에 매칭이 되나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 여기서 이제 C0랑 그 C3랑 실제로 비슷한 얘 값이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이 되고 얘 매칭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측 결과랑 실제 값을 이게 약간 디터미니스틱하게 매칭하는 거예요. 저 매칭하는 걸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매칭을 학습해서 실제로 그 요 매치라는 요 로스 함수, 그러니까 얘 헝가리안 얘랑 똑같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 헝가리안 매칭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헝가리안 로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헝가리안 매칭은 저도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 실제로 있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기호를 뭐라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그마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이 시그마가 그러니까 얘랑 가능한 모든 매칭의 그러니까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뭐 퍼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C0가 C1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이제 있을 때 여기서 요 매칭 펑션, 요 매치 함수의 로스 펑션을 가장 작게 만드는 요 최적의 시그마 햇을 결국에 뭐 찾는 거다. 뭐 이런 시그마 햇을 이제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그 CI가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 클래스. 그래서 여기 헝가리안 매칭 로스 펑션 얘가 어떻게 안에 구성되어 있냐? 실제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로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얘는 그러니까 보통 그 수학이나 뭐 딥러닝에서 이제 그러니까 1이냐 0이냐를 표현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true면은 1이고 얘가 true가 아니면은 0인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클래스가 파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 오브젝트가 있는 애면 박스 예측한 그 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박스 예측한 값에 대해서 박스 로스 펑션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로스 펑션은 요 밑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IOU 요 값 계산한 거랑 실제로 에런 로스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더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웨이티드 썸, 요 그렇게 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로스 펑션을 각각의 그 매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칭에 대해서 최소로 만드는 요 시그마 최적의 시그마 햇을 찾아서 걔를 최종적인 그래서 내가 요렇게 예측했다라고 이제 하는 뭐 그런 좀 뭐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닌데 좀 특이한 그런 이제 방문칙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DETR 굉장히 또 좋은 논문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도 가능하고 많은 후속 모델들이 또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두 가지 또 이제 디스커션 퀘스천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되게 다들 대답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 그 디스커션에 대한 답은 제가 그 5회차 노션에다가 좀 정리해서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질문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사실 부분들이라서 뭐 그렇게 1번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RCNN 프레임워크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헤드만 갈아 끼움을 통해서 다양한 비주얼 언더스탠딩 분야에 쓰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RCN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태스크도 그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약간 실제로 약간 모델을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대신 오브젝트 디텍션은 당연히 빼시고요. 그래서 뭐 다른 태스크들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태스크가 있고 마스크 RCN 뭐 물론 당연히 RCNN만 쳐도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공부해 보시고 뭐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물론 좀 장단점 미리 아까 뭐 어텐션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지만 DETR 모델의 한번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좋을 수만 없거든요. 그래서 DETR 모델의 장단점, 그 앞에서 비교했던 그런 CNN 기반의 또 디텍터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어떤 장단점, 인덕티브 바이어스 이런 것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간단한 건데 네네. DTR에서 그 디코더로 저는 N은 출력 개수고 이제 디코더로 낼때 네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는 로게로 쓰는지. 아, 얘요? 아니요, 그 디코더로 들어가요. 아, 얘요? 네. 잠시만요. 논문에서 얼마나 했더라? 그 논문에 N이라고 나오는데 어이씨 뭐야, N 얼마로 했는지 왜 안 보이지? 여기 그 논문 뭐 다운 받아 보시면 10페이지에 있는데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는 6개인 것 같고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256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 원래 트랜스포머가 1024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256인가 원래는? 128인지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위즈가 256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얘 개수를 256이라고 하는 것 같고, 멀티헤드 어텐션 8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요 레이어는 그 하나 블록 있잖아요. 그거 아마 6개씩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 실험해보고 아마 자기들이 찾은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것도 뭐 원래 트랜스포머랑 비교해서 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스에서는 그 약간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할수록 너무 되게 크게 늘어나는. 근데 아마 데이터셋이, 근데 아마 얘가 256개를 해도 실제로 노 오브젝트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약간 256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잘 되는 값을 찾았겠죠. 네, 그래서 매트릭 보시면 패스트 RCNN보다 확실히 잘해요. 네, 그래서 네, 논문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6이 아닌가? 100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56은 제 생각에도 너무 큰 것 같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고 논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진짜.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질문 따로 없으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과제는 이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공지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저는 17일에 뵐게요. 원래 15일에 뵙기로 했는데 제가 요즘 일이 있어가지고 네, 17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D. 아 원래 그 생성 모델인데 내가 3D라서